그리고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한 장짜리를 잠깐 보십니다. 1배 보시게 되면 3.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 세 장이시면 됩니다. 세 장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과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각각 딱 3장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3장만 열심히 잘 해놓으시면 거기에서 점수가 60점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60점 맞고 나면 개발법을 잘 해놓으시면 그게 70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잘 찍으시면 80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3개 법률을 하신다 생각하고, 그리고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5월달에 아마 전체를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하고 나면, 또는 7월달에 한번 하고 나면 개발법 그렇게 쉽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7월달에 해줬냐, 저를 작년에도 다들 타박하시더라고요. 1, 2월달에 또는 3, 4월달에 개발법과 도정법을 동시에 해버리게 되면 과락 나오십니다. 좀 멋지게 한 것 같은데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워낙 용어상의 표현이 좀 비슷하다 보니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그 3개 법을 하시면 한 60점 정도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80점 맞아야 되겠다, 또는 90 맞아야 되겠다, 인생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최근 10년 사이에 얘는 문제 하나 또는 2문제만 나왔습니다. 5년 사이에는 달랑 하나만 나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9문제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보통 2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1번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절차와 관련되어 양갈 1번 입안 차셨죠. 원칙적 입안권자는 특광 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예외 북토입니다.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안하게 되는데, 저 입안 전에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지만,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는 빠져 있는 게 입안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저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이란 말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제한이란 말을 보게 되면 항상 생각나실 게,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기지산대로 기억해 주시며, 저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 필요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제한이란 말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제한이란 말 적어 놓으셨다면 요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그 단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자개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서는 이 자개생을 눈에 쉽게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거의 못 봅니다. 이미 개발될 대로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에 중개업하시면서 이 자개생에 해당되는 땅을 팔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장 만들 게 아니라 유통단지로서 좀 우리 남양주에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한우 유통단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우는 숯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싸게 팔게 될 텐데, 진짜 맛있는 것 비싸게 판다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나중에 그런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꼭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총무이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발 실무와 관련돼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이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45일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하며 비용 부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인데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그냥 시가 조정구역은 지금 예외 있지 않습니까? 예, 예외 보시면 잠깐 빨리 보고 지날 겁니다. 예. 시가 조정구역 앞에는 국가계획이라는 말 붙었을 때만 장관의 결정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다. 그리고 옆에 3번 보시면 용도 지역 찾으셨죠. 여기 용도 지역은 매년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중에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지역을 말하고요. 관리 지역은 개생보,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부동산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모르더라도 10월달까지 학원 개수 넣으시면 어느새 내가 외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입에서 술술 나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작년 29회 때는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건축제한과 용적률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 무조건 알고 하시는데 얘도 시험 볼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행위제한은 뭐다?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용도지구 우리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 나갈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시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시 수도란 말 보실 수 있고 3. 기반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기반설과 관련된 사안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박스 표에 첫 번째 칸 보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3월이란 말과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고 언제까지 수립해야 된다? 3월 이내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정구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 찾으셨죠. 얘가 올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된다 생각하시면서 3과 관련된 내용 자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4번 건너치시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매년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4번 효과 찾았습니까? 효과 찾으셨죠? 예. 효력 발생일은 언제부터? 지원을 고시한 날, 기득권 보호라는 날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월? 3월 내 무엇?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아마 이 부분은 3문제 이상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최소 3문제고 용도구역까지 출제되게 되면 한 4문항 정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찾으셨죠? 우선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의와 관련되어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줄쳐져 있지만 다시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표를 보시게 되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보시는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동영상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숙제입니다. 외우란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만 해주십시오. 듣다 보면 커피숍도 나오고 다방도 나오고 설탕도 넣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빨리 정착되셔야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거나 학개론 공부하시거나 그런 공부하게 되었을 때 용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그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게 되면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알파벳 외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긴 영어 공부했는데 지금 써먹을 일 없지 않으십니까? 저 지금까지 영어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알파벳 공부하셨듯이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동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28회 때는 한 23,000명 붙었고 29회 시험 때는 17,000명 붙었거든요. 그러면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7,000명 적게 붙으신 분, 덜 붙으신 분들은, 불합격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험 난이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주택관리사 시험이 내년부터 상대평가 넘어간다는 이야기 드렸고 우리 중개사 시험도 걔가 상대평가 넘어가면 이쪽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언젠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해 5,000명만 시험에 합격시키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어느 정도 붙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고 기왕한 거 빨리 붙는 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 2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2시간 책을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듣고 이해하는 것은 그냥 남이 공부한 것 그 정도이고요. 이해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공부 아닙니다. 실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책을 읽어보시면서 그 문구 보시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지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원장님보다는 공부 못했겠지만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민법은. 괜히 제 자랑만 하고. 하여튼 공부하는 거는 내가 들었던 것을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다 보게 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줄쳐져 있던 것 또는 중요하다 표시된 것만 좀 봐주시는 게 그게 2시간 공부하실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꾸준히 쌓이시게 된다고 하면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문제 맞춰 나가는 실력이 점점 쌓이시게 됩니다. 꼭 책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우리가 잠깐 살펴주시는데 현재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는 200여 개 특광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했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특광 시군마다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남양주 시장이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60페이지의 표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 임업과 관련된 땅입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것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것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법률이 만들어진 게 5.16 일어났던 해가 61년도지 않습니까? 서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해입니다. 저 62년도에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72년도에 비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전시는 언제 최초 만들어졌다? 62년도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해 중앙에서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각각 지정했었습니다. 그걸 지방분권시대로 바뀌면서 도시, 군 단위로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의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는 농림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안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조안면의 경우는 농업 생산과 임업 생산을 위한 땅입니다. 1960년대 농림지역이라면 그 당시에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산하는 땅이 뭐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땅인데 가끔 EBS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그런 데 놀러 가면 참 재밌겠죠. 떨어지고 가시면 그 단풍빛이 피눈물로 보이실 겁니다. 핏빛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대신 그러한 곳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 보존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하는 곳이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전 목적이고, 농림지역의 경우는 뭐 하는 곳이다? 생산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 도시지역은 분명 많은 인구와 산업이 위치한 곳인데 주로 주택을 만드는 곳이 있으면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곳이 있으면 상업지역, 공장 만드는 곳이 있다면 공업지역, 그리고 이런 생활하면서 휴식을 취할 휴일날 소풍 갈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각각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공은 뭔가 건물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주택 주로 만드는 곳, 상가 주로 만드는 곳, 공장 주로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각각 뚜렷한 지정 목적이 있죠. 만약 특정한 장소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첩해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동시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상가 만들고 주택 만드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용도지역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은 뭡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합면을 방문하게 되면 조합면에 용도지역 싹 없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 보게 되면 또는 잣나무나 또는 배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산을 보게 된다고 하면 농업과 임업에 관한 땅이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겁니다. 주택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땅을 보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상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이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디를 어떤 용도로 지정하게 될 것인지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를 숙제하실 거죠? 다음 주에는 숙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도시지역입니다. 1번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나뉘게 되는데 1.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찾으셨죠?
단독택 추천없습니다.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전용축으로 지정해야 되고,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찾으셨죠? 1, 2, 3종으로 나뉘는데 저층주택 4층 이하, 저층주택부터 4층 이하까지 추천없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중층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중고층 주택 추천없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 기억이 나신다면 전일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한다? 전일준으로. 그런데 이 주거지역은 보통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 또는 우리 학원 옆에 상가주택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그 지역 방문하게 되면 상업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쉽게 물건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때문에 또 연희동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희동이 제가 88년도, 89년도에 그때 봤던 거랑 지금이랑 똑같던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 연희동 같은 경우는 밤 7시, 8시 이후에는 동네가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밤 7시 이후에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리지 돌아다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이 골목길에서 뭔가 성명서도 한번 낭독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조용한 동네는 어디다? 전용주거지역이다. 살기 편리한 곳은 어디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 그 동네가 주로 단독택이 만들어져 있다면,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일 때 무엇으로 지정한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택 또는 연립, 다세택이 많이 밀집한 동네라고 하면 그때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가주택이라 해서 4층짜리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주택은 대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학개론에서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가구, 상가주택은 다 다가구택입니다. 예, 나중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혁법 끝나면 바로 건축법 넘어가니까 그 건축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는데, 상가주택은 다가구택입니다. 하수집은 다중택입니다. 그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하는데, 1층을 상가로 2, 3, 4를 주택으로 만들게 되면 이 다가구택은 보통 몇 층짜리입니까? 외관은 4층. 그래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술 한잔 하거나 물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15층짜리 또는 12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가끔 3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있는데 걔는 35층짜리로 재건축하고자 했다가 처음에 50층 했다가 지금 30층으로 좀 낮춘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는 동네 조용한 곳이죠. 그걸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로 대신하고, 살기 편리하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한다는 것 파악하시고, 저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주로 만들어져 있다면 1종, 공동택 주로 만들어져 있다면 2종, 4층 이하라면 1종, 중층이라면 2종, 중고층이라는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게 1, 2월에 다 끝나셔야 될 일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서 보통 주상 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만들어지는 것이 준주거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상업지역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그 상업지역 보기 전에 우선 공업지역을 봐주십니다.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사셨죠? 전일준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전일준으로 나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업은 우리 중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고 경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중공업 중에 중화공업이나 공예 공장을 위치시키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러한 곳이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우리 GM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서 군산 지역은 폐쇄하고 철수했지만 부평 쪽은 절대 폐쇄 안 합니다. 그 부평 지역, 그게 일반 공업 지역인데 토지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한 1조 6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일반 공업 지역일 때는 1조 6천억이지만 얘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뀌게 되면 얘가 8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변경하게 되면 지금까지 적자받은 것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아마 본사 적자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 삼성동의 한전 본사 자리를 원래 2조밖에 가치 안 되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조에 낙찰받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조에 낙찰받고 나니까 이번에 10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허용해 준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잘 모르고 일단은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중공업 배치하는 곳은 어디다? 전용공업지역이고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만드는 곳은 일반 공업지역이고 경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거 배치하는 곳은 준공업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산 디젤탄 지역이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공예공장 이 말 나오게 되면 전용공업지역이고 환경 저해하는 공업 배치 이 말 나오면 일반입니다. 경공업 배치하는 곳을 일반 공업지역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공업은 어디에? 준공업지역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인데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유통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농수산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그게 유통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내 일용품 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 학원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평내우평지역에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업공간 만들어 놓은 곳이 근린상업지역인데 이마트 들어가 있는 곳 있죠. 그게 대부분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있다, 가까이. 그래서 중일, 유근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다. 있다, 가까이입니다. 그냥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는 말 보게 되면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사셨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곳, 개발을 유보한다 추천없습니다. 화훼 단지가 들어가는 곳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녹지지역에 최근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그 김영란법 때문에 이 화훼 단지가 좀 수익성이 저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녹지지역은 지금은 좀 바닥이지만 도시역에 편입된 것으로 언제든지 도시용재 확장, 주상공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 생산녹지지역이 자주 활용되게 됩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서 저 생산녹지지역을 금매로 파는 게 있다고 하면 잡아놓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자기 손 따는 게 중요하시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그냥 지나가시고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장래 도시용지 공급. 도시용지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주상공을 말합니다. 주상공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우리 남양주에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된 공업용지이거든요. 그 장래 도시용지에 공급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용도 지역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앞으로 녹지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생보란 말로 계속 정리하실 겁니다. 자생보입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했다.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했다.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우선 62페이지에 관리지역 2번 찾았습니다. 도시지역의 산업과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입니다. 그게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제 옆에 페이지에 보전관리지역 찾으셨죠? 자연환경 보호라는 말 보시면서 두 줄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찾으셨죠? 농업이라는 말 보셨고 한 줄 밑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천천히 그냥 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그 개성이 뚜렷한 곳이 딱 3개입니다. 건물 건축하고 사람 많이 사는 곳, 그게 도시지역이고요. 농업 생산 도모하는 곳이 농림지역이며 환경 보존하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3개 뚜렷한 특성이 있는 곳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성격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관계 수리설이 부족해서 농림지역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생산관리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설악산처럼 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가끔 민둥산이 있거든요. 그 민둥산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있다면 분명 도시로 지정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시골 작은 마을 동네였는데 공장 한두 동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마을 주민보다 공장이 더 많이 들어서 있는 곳. 그 공장, 도시지역에 공장 차리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료 등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비도시역 중에 가장 공장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는 동네 참 조용한 그런 비도시역이 있다면 걔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슷하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비슷하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은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용도지역의 지정 찾으셨죠? 그리고 1.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방금 보신 분들은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예, 그러시면 되는 것 같은데 한 장 넘기시면 특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쉴 때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